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PF,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주거용 부동산 PF는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요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PF를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는 이제 완전히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면 뭐 재미없죠. 자, 빨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부동산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걸 우리가 부동산 PF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이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SOC 같은 것도 있고 공항, 항만, 뭐 고속도로, 뭐 터널, 교량 이런 것들도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산업단지를 만든다든가 공단을 만든다든가 대규모 공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PF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PF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PF란 아파트와 같은 이런 주거 용도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이용되는 부동산 PF 대출로 주로 주거용 부동산의 주거 용도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을 차입금의 주된 상환 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다. 여기서 신용공여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 담보를 제공하지만 대단히 제한된 담보죠. 담보 없이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당장의 담보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어떤 거죠?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의 PF라고 한다면 아파트라든가 뭐 우리가 뭐 이제 뭐 빌라 단지를 만든다든가 또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실버 타운을 만든다든가 이런 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설되었을 때의 미래 가치, 미래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자금을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인 차주가 금융기관의 대출 자금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또 선분양을 통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건축비 등의 사업비로 충당하고 그리고 잔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런 방식이다.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은 경기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하느냐, 과거와 같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주거의 형태라든가 주거의 아이템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사업 부지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중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이 경기 변동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률이 저조해지면 대출 채권의 부실화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PF의 유형을 보면 먼저 브릿지론, 아까 이제 브릿지는 우리가 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착공 단계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또는 시행의 운영비 이런 정도를 대출하는 그런 론이 브릿지론이다. 자, 이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 교량의 역할을 해준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부지의 확보와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종료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대출이다. 그러니까 사업 부지 확보,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필요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충당하기 위해서 브릿지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한 대출로서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대체로 제2금융권이 고금리로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중금리 이상의 고금리로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 PF가 있겠죠. 이런 이제 브릿지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사업이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인데 본 PF에서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착공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이다.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들어가죠? 사업을 시행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이 이때 되겠죠. 그래서 기존 대출인 브릿지론에 대한 상환. 자, 요거는 브릿지론은 시작 단계에서 인허가 절차의 종료 전까지 들어가는 그런 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본 PF를 통해서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브릿지론은 상환하고 그 다음에 일부 초기의 공사비에 충당된다. 일부 초기의 공사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분양이 이루어지니까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수행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초기 공사비에 충당이 되고 이후에 공사비와 대출에 대한 상환은 분양 대금을 활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브릿지론에 비해서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인허가가 이제 끝났고, 인허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업을 시행해가는 과정이니까 상대적으로 위험도를 본다면 브릿지론 상태보다는 위험도는 낮다. 그러나 자금의 규모가 크죠. 초기 자금은 처음에는 브릿지론 정도는 인허가 과정에서 뭐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정도, 그 초기 사업 자금 정도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거라면 본 PF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니까 규모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기간은 장기간이 되겠죠.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니까 상당히 상대적으로 긴 그런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1금융권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돈을 어디까지 빌려줄 거냐? 어떤 용도까지 빌려줄 거냐? 나 돈 빌려줘. 그러면 그냥 무작정 돈 빌려주는 거냐? 아니면 대출의 범위를 결정해서 이런 정도로만 자금이 대출되어진다. 이런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느냐? 후자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PF 대출은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처음에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하기 전에는 실체가 존재를 하잖아요. 뭐 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건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시행을 하자라고 하면 그 전까지 아까 얘기했던 브릿지론을 가지고 해결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거주하고 있던 거주자들을 퇴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무너뜨리겠죠. 그러면 이제 건물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이제 뭐만 남죠? 땅만 남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러한 주거용 부동산 PF 대출은 일반적인 담보대출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다. 그죠? 그리고 브릿지론을 취급하는 제2금융권의 대출 취급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의 적립을 일반 대출에 비해서 높게 책정하고 있다. 대손 충당금 회계적인 용어입니다만은 대손 실질적으로 어떤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대비하라.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좀 가지고 있도록 보유하도록 그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로 충당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 대출에 비해서 높게 책정을 하고 있다. 일반 대출에 비해서 정상적인 대출의 경우에는 2 내지 3%, 부실 대출의 경우에는 10 내지 25% 수준으로 대손 충당금을 더 높게 책정해서 대출 취급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정상적인 대출은 한 2, 3%, 그 다음에 부실 대출의 경우에는 10에서
25% 수준으로 대손 충당금을 더 높게 책정해가지고 대출 자체를 억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의 범위는 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 사업 토지 매입자금 대출, 토지 매입자금 대출이고요. 형식상 수분양자 중도금 그리고 잔금 대출이나 사실상의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자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이런 거 있었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사실상의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이 있고 시행사에 대한 대출 중 사업부지 매입과 그다음에 해당 사업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 운전자금은 아닙니다. 그 순수히 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 그다음에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대출, 이것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면 대출에서 제외되는 것은 뭐냐? 대출 취급 시부터 사용 종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담보물의 유효담보 가액, 미래 개발 이익 등을 제외한 2년 이내의 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 이런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이 한도대출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이거는 대출 제외 대상이다. 130%를 넘어가면 대출해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대출, 중도금과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한 대출, 단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 성격의 대출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분양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은 안 해줍니다. 그러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의 성격은 대출은 해준다. 예전에는 직접 해줬잖아요. 금융기관들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받으면 이에 대해서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줬어요. 그죠? 나중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등기가 되면은 어차피 자기네 거니까 돈을 갚겠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중도금, 잔금 대출은 안 해줘요. 그러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 성격의 대출은 해준다. 그래서 요즘에 시행이나 시공사들을 보다는 시행사들이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대출해주는 그런 경우들은 종종 있죠. 그 다음에 기존 건축의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대출. 자, 이건 증축이나 개축은 안 됩니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안 되고 리모델링 안 되고 이건 이제 이 PF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등의 사업부지 확보,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대출, 제조업의 사업부지 확보, 그 다음에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대출은 안 된다. 주택, 레저 사업장, 즉 골프장이나 스키장 같은 이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조업의 사업부지 확보나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대출은 제외되지만 주택이나 레저 사업장, 골프장 또는 스키장 이런 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주거용 부동산 PF 대출의 구조를 보면은 주택법 15조에 의거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 도시생활용 주택은 50세대 이상이고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 30세대 이상을 짓거나 그 다음에 도시생활용 주택은 5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PF 대출을 받은 시행사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사에 부동산 PF 대출 관련 협약서나
PF 미대출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 분양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에서 제외된다.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에서 제외한다. 건축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건물 및 사업 시행 계획을 받은 주상복합 건물 중 주택 외 시설은 주상복합 주택 분양 보증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보증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0조에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안, 공증서, 건축 공정 확인서, 대지 사용 승낙서 등과 함께 시장 등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의 내용은 시행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에 대한 책임, 요 정도가 보증의 범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택 건설 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거나 주택 건설 대지의 양도 및 제한 설정을 금지하며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1순위 주택증권 수혜자는 대출금융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여야 한다. 대출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은 분양 시점에 시행사의 신용대출로 전환한다. 자,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출금융기관의 실무적인 채권 보전 조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시 사전 검토 시 우량 등급의 시공사 보증을 요구하고 또 시공사의 등급 기준 미달 시는 대출 절차 진행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시공사 보증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공사의 등급이 기준 미달이라면 대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심사 및 사업성 검토 결과 프로젝트 평가 점수가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공사가 등급 기준에 미달되면 최종적으로 지원 결정은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공사의 신용, 우량 등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금융 환경의 변화나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 등에 따른 사업 지연이나 낮은 분양률은 PF의 실질적인 상환 재원인 분양대금의 원활한 유입이 어려우면 1차적으로 지급보증 및 채무 인수 등 신용 보강을 제공한 시공사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대출과 관련해서 시공사의 신용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다시 얘기하자면 금융 환경이 변화된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발생하는 낮은 분양률은 PF의 실질적인 상환 재원인 분양대금, 그죠? 뭘로 돈 갚아요? 분양대금으로 돈을 갚는 거거든요. 이런 분양대금의 원활한 유입이 어려우면 누가 1차적으로 지급보증 및 채무 인수 등의 신용 보강을 제공한 시공사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렇죠? 돈 누구한테 빌려주는? 시행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어려워지면 이에 대해서 채무를 인수하거나 지급보증을 하거나 한 시공사에게 그 위험이 가중되어진다.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시공사의 재무 상태 취약은 부도에 이르게 되고 시공사가 이 재정적인 어려움은 이 재무 상태 취약점은 부도에 이르게 되고 이는 은행권과 일반 투자자들에게까지 위험이 전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그래서 단순히 금융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예, 뭐 거기 뭐 예금을 예입한 사람도 요즘에야 우리가 이제 예금 그 저 뭐야 에 대한 원금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예전 같으면은 뭐 지금도 물론 뭐 무한정 보증을 해주는 거는 보호를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상당히 많은 그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주거용 부동산의 PF 대출의 성격을 보면 한국의 부동산 PF 대출은 단기 금융의 금융 위주의 개발 금융이다. 그죠? 물론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만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대부분 부동산 PF 대출은 단기 금융 위주의 개발 금융이고 시공사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개발에 따른 수익을 거의 독차지한다는 점이다. 그죠? 예. 대부분 이제 시공사가 그 성과가 좋을 때 시공사가 뭐 대부분 수익을 얻는 대신 위험 부담 크게 가져가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시행사에 대해서 지급 보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건설사들의 신용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기 금융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일정이나 부동산 시장의 변화, 금융 상황의 환경 등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 또 분양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매출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지급 불능 가능성이 커진다. 뭐에 의존한다고요? 분양에 의존하는 거예요. 분양이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라든가 어떤 법적인 뭐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분양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급 불능 사태 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대출 상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행사의 유동성 부족 발생 가능성도 높다. 대출 상환을 우선적으로 이제 사업 시행이 끝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에 대한 대출 상환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사의 유동성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신용 위험의 절연이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기업 금융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1프로젝트 1기업. 아까 얘기했던 특수 목적 법인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업을 만드는 건데 즉 해당 프로젝트의 모든 자산, 권리, 현금 흐름을 담보함으로써 사업주의 신용 위험을 프로젝트의 신용 위험과 회계적으로 단절하려는 목적이다 그랬어요. 현행 부동산 PF 대출은 시공사의 신용 공여, 즉 지급 보증이라든가 책임 준공이라든가 채무 인수라든가 여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공사가 참여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연쇄적으로 신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자, 시공사는 시공사의 신용 공여, 그러니까 시행사에 대해서 뭐 지급 보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책임 준공에 대한 의무감을 법적으로 의무감을 갖는다든가 채무를 인수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공사가 참여하는 다른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돼버리면 이 시공사의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부실화돼 버리면 신용도도 떨어질 것이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부실화된 건설사에게 시공사한테 돈 안 빌려줄 것이고 그러면은 이 시공사들이 대단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의 위험은 시공사의 신용 위험이나 더 나아가서는 이 시공사의 문제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돈 못 받으면 금융기관이 돈 못 받으면 말이죠. 결국 금융기관도 부실화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부동산 PF 대출은 결국은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용대출입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에서 주택도시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의무사항이다. 주택분양보증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 의무사항이고,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 및 신탁 설정을 해지해야 한다. 주거용 부동산 PF대출은 분양 시점에 신용대출로 전환한다 그랬어요. 비주거용 부동산 PF대출도 유사하다. 이 주거용뿐만이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 PF도 유사하다. 30실 이상의 오피스텔과 3,000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등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토지의 소유권, 분양대금을 분양관리신탁회사가 관리하거나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통해서 수분양자를 보호하게 된다. 분양받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얘기죠.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3,000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 영업시설, 판매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양대금은 토지 매입, 공사비, 설계감리, 그 외 부대사업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탁 정산 시에는 분양대금이 기타 채권보다 선순위로 정산되어야 한다. 분양대금에 대한 그 정산을 하는 것은 분양대금이 다른 기타 채권보다도 선순위로, 우선순위로 정산한다. 부동산 PF대출은 기업금융이지만 일반 기업금융과는 다른 변형된 기업금융이다 그랬어요. 일반 기업 여신보다 신용 위험이 높다. 그죠?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가 꼭 제공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대단히 중요하고, 신용이 중요하고 신용 위험이 높고, 차주는 신용 이력이 부족한 특수 목적 법인이며, 그죠? 이거는 1프로젝트 1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예전에 뭔가를 해서 계속해서 성공을 해와서 신용이 쌓이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산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용 이력이 부족한,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한, 이걸 평가만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 사실 이런 사업 시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용 이력이 부족한 특수목적법인이고, 소구권이 특수목적법인으로 한정되거나 실차주에 대한 직접 무한 소구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대출 만기가 길고, 아까 사업기간이 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3자 채무 보증을 확보해야 되고, 평균 대출 비율이 높아서 높은 부채 효과에 의존하는 그런 금융 기법이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위험이 높은데?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래서 과거에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 시간이 지나도 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까지 우상향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주거용 부동산 PF 대출의 현황과 특징을 보면, 주거용 부동산 PF 대출의 현황을 보면은 주택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PF 대출의 정확한 통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시계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없고,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 분양보증 시 제출한 PF 대출 관련 협약서나 PF 미대출 확인서 자료 등을 집계한 자료 등이다. 주거용 부동산 PF 대출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정부의 주택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걸 통해서 고분양가를 제한하면서 건설사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추진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택시장은 급격히 냉각되었고, 2008년은 2007년에 비해 주거용 부동산 PF 대출이 거의 절반 이상이 감소되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대출은 금융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위축되니까 기존 사업 자체도 부실화되고 또 새로이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PF 대출이 거의 절반 이상, 56%가 감소했다. 1년 만에요.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감소하다가 저금리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DTI, LTV 규제의 완화. 자,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은 그 제약을 가하는 거죠. LTV, DTI 이런 것들은 뭐예요? 돈 빌려갔는데 돈 갚을 수 있어? 갚을 능력 돼? 소득이 얼마야? 이런 걸 가지고 억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좀 완화시켰어요. 그런 기준들을 조금 융통성 있게 만들어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전세의 매매 수요로의 전환 등에 힘입어 전세를 매매로 전환시키자. 집 사게 하자. 이런 거죠. 말하자면 전세값 가지고 집 사라. 그래서 과거에는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또 그런 것이 반드시 뭐 거의 뭐랄까 바람직한 방법은 또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뭐 돈을 가지고 있어서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빚을 내서 집을 사죠. 그러면 가계가 소득이 제한되거나 아니면은 뭐 제한된 소득이죠. 그 다음에 또 뭐면 경기가 나빠지면 직장을 잃기도 하고 그러면 그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연체되고 그러면은 또 금융기관들이 또 부실 채권들을 가지게 되고 이런 어떤 연쇄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전세 매매 수요로의 전환 등에 힘입어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공급과 수요와의 불균형이 발생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2015년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자, 이게 그래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참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러한 주거용 부동산 PF 대출의 특징을 또 보면 주거용 부동산 PF 대출과 대출 금리와의 관계. 자,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상승한 2008년은 2007년에 비해서 PF 대출이 크게 감소했다. 아까 56% 감소했다고 그랬었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그 PF 대출 56% 감소.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역시 PF 대출 자체가 금리가 상승하니까 PF 대출 자체가 억제될 수밖에 없었고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대출액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금리가 떨어지니까 자 우리가 금리라는 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금리가 높으면 좋은 거는 예금한 사람들은 금리가 높으면 좋죠. 그죠?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이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그 부담률이 금융비용이 증가하죠. 그런데 자 금리가 하락하니까 이제 돈들을 좀 빌려다 쓰죠. 대출액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하는 문제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출액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5년 16년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거용 부동산 PF 대출은 감소하고 자 그러면 PF 대출이 감소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주거용 어떤 아파트나 이런 걸 지어야 되는데 그걸 하자고 안 한단 말이죠. 금리 부담이 되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또 금리가 하락하면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 역시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면 상승하고 또 금리가 상승하면 PF 대출은 감소하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죠. 즉 저금리 상황에서는 대출기관의 위험 수용 수준이 높아서 대출이 증가한다. 그죠? 저금리 상황에서는 대출기관의 위험 수용 수준이 높아. 그래서 대출이 증가하고 주거용 부동산 PF 대출과 미분양과의 관계에서 보면 미분양 주택수가 증가하면 주거용 부동산 PF 대출은 감소하죠. 그죠? 미분양이 자꾸 나면은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지 않겠죠. 미분양 주택수가 감소하면 대출은 증가한다. 그죠? 미분양이 없이 잘 팔려? 그러면 우리 또 사업 시행을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또 주거용 부동산 PF 대출과 주택 인허가 실적과의 관계. 이건 주택 인허가와 주거용 부동산 PF 대출은 정해 상관관계를 갖는다. 인허가가 많이 나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인허가가 잘 되고 하면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시행사나 시행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부동산 대출
주거용 부동산 PF 대출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정의 상관관계, 포지티브, 같이 올라간다 이거죠.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 예. 인허가 문제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재건축, 뭐 재개발 인허가를 빨리 한다, 빨리 신속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쪽이 활성화되겠죠. 공급량도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PF 대출과 시장의 위험과의 관계에서 보면 대출 금리의 상승, 주택 수요의 억제 정책에 따른 미분양의 증가와 같은 시장 위험의 증가는 건설사의 매출 감소. 그죠? 자, 이건 뭐야? 시장 위험이 증가하면 건설사들은 건설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 건설사의 주된 사업이 뭐예요? 집 짓는 거죠. 건물 짓는 거죠. 부동산 개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설사들이 그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의 돈벌이가 적어지는 거죠. 그럼 매출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악화되면 이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됨으로써 건설사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주택 소비 심리의 위축도 주택 경기 침체기에는 건설사 재무구조 악화와 건설사 부도는 대출기관인 금융기관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자, 주택 소비 심리의 위축, 주택을 구입하자라는 그러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지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건설사는 재무구조가 악화되겠죠. 심지어는 건설사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대출기관이 금융기관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금융기관도 뭐예요? 금융기관의 목적은 예대금리 차이요. 그들이 얻는 이익은 돈을 대출해주고 다 원활하게 회수하고, 예. 그럼으로써 이익이 생기고. 그런데 이 PF 대출 같은 건 대규모 자금의 대출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서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건설사들이 위축되고 부실화되고 뭐 이러면 시중에서의 어떤 그런 주택 관련해서 이러한 수요가 위축이 돼버리면 결국은 금융기관에게까지 도미노처럼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들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경우 연쇄부도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국가경제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막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결국 국가경제가 좋아질까요? 이것이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여기 딱 맞아요. 적정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적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 가끔씩 뭐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파동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뭐 배추 파동, 뭐 대파 파동, 뭐 이런 거 생기죠. 예. 왜냐하면 잘 된다, 수요가 많다. 그러면 작년에 뭐 대파 값이 상당히 좋았어. 그러면 농부들이 올해 대파들을 많이 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어느 정도 갑자기 폭증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수요는 어느 정도 일정한데, 그죠? 공급량이 확 늘어나면 값은 또 하락하죠. 그러면 뭐 대파 밭을 갈아엎는 뭐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예전에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그 양배추를 많이 소비합니다. 그 양배추의 공급의 절반 이상, 거의 한 60, 70%, 80%가 어디서 나오냐면 북해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북해도 농부들이 양배추를 많이 씌웠어요. 그런데 그때 전체 소비량이 급감해버렸습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랬더니 결국은 양배추, 왜 우리나라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배추를 심어놨고 물을 심어놨는데 이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이거 배추 무 뽑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어봤자 무 배추 뽑는 인건비 충당도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밭에서 갈아버리죠. 이거 뽑으면 손해거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파동이 나도록 하느냐? 한 해에 손실을 많이 봤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안 심어요.
그러면 또 막 배추, 무 막 값이 막 폭증을 합니다. 그죠? 그럼 갑자기 어떻게 조달할 수 없죠. 그 요즘에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일부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서라도 어떻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이클이 이렇게 역으로 또 움직이기 그렇죠. 아 작년에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이번에 심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심지 말자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주택 문제, 주택 경기 침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거시 지표들은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결국은 이 주택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주거용 부동산 PF 대출은 시공사의 신용도를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서 주택경기 침체는 건설업체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해당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시공사가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의 신용 위험을 높이므로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융사의 손실까지 초래하게 된다.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은 것이 좋은지 부동산 경기가 나쁜 것이 좋은지 자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 적정한 수준이 중요한데 그 적당하고 적정한 수준을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그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보다 한 챕터 못 하고요. 이제 모두 끝냈습니다. 요건 지금 40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하면은 2시간이 조금 넘는 분량을 지금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뭐 다른 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우리 수업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니까 이제 학기가 종료를 이미 했습니다만 하더라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또 우리가 대면을 해서 뵙는 수업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다음 학기 개강을 하면 또 오가다가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오가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